예, 안녕하세요. 한림의대 감염내과 이재갑입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특성과 관련해서 좀 알고 계셔야 이제 좋을 부분들 말씀드릴 건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 아시는 것처럼 동물과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6개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미 사람에게 감염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4가지는 이미 단순 감기 증상을 보이는 바이러스였고요. 2가지는 잘 아시는 이제 메르스와 사스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가 새로 추가돼서 이제 7번째 사람 감염되는 게 이제 코로나 이제 19가 됐고요. 영어의 정식 명칭은 코비드-19 이렇게 부르기로 했고요. 바이러스의 이름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로 부르기로 잠정이 결정됐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더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견되어 유행 상황이 발생했고 2019년 12월 31일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초기에 수산시장과 관련돼서 이제 야생동물 판매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해장시장에 방문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발병되기 때문에 사람 간 전파가 초기부터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전적 계보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기쯤 돼 있고요. 그리고 현재 유행하고 있는 지금 바이러스 이쪽이라 유전적으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랑 상당히 동일한 부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박쥐에서 나오는 바이러스랑 유사해서 일단 사스와 매우 유사한 형태의 바이러스라는 것들이 밝혀졌고 그런 것 때문에 일단 공식적인 명칭을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라고 이제 명명을 하게 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임상적 특징들을 말씀을 드리면 환자 임상 증상은 아주 가벼운 증상,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감기 증상 정도부터 중증까지 나타날 수 있고 일부 무증상 감염자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주된 증상은 초기에 열이 난다든지 기침을 하거나 또 이게 진행하게 되면 호흡곤란이 온다든지 또 흉부에스에서 폐렴 소견이 보인다든지 이런 소견으로 지내게 되는데요. 초기에 열만 나는 분들도 있고 초기에 기침만 하는 환자들도 있고 그래서 증상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잠복기는 노출 후에 2에서 한 14일 정도로 좀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근데 여러 논문에서 보게 되면 대개 12일 또는 13일 이내에 거의 대부분의 환자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요. 일부 논문에서는 한 23일, 24일 이렇게 특별히 조금 긴 환자들이 가끔씩 나오고는 있는데 그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면역 상태에 따른 이제 좀 뒤늦게 발병하는 환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국 같은 경우는 여러 환자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10일, 20일 넘는 환자들은 다중 노출에 의한 것 또는 면역력이 약한 환자에서 뒤늦게 발병하는 그런 패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번째 환자의 이제 자료가 논문으로서 발표가 됐죠. 그래서 엑스레이와 CT를 보게 되면 엑스레이에서도 이제 폐렴 소견이 약간 보이기는 하지만 보시면 CT에서 이런 폐렴들이 여러 군데에 같이 보이는 폐렴으로 발병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CT는 이 환자를 보신 선생님하고 상의를 드려봤더니 한 3, 4일 지난 다음에 호흡곤란이 시작돼서 찍어봤더니 보였던 CT라고 합니다. 전파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호흡기 비말, 저희가 보통 드라플릿으로 표현을 하죠. 드라플릿 감염으로 이제 전파가 되고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합니다. 주로 가족 간 또한 지역사회 접촉자 또는 병원 내 감염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천지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와 같은 공간에서도 다중으로 환자가 발생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전파 발생이 가능한 패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환자들이 이제 또 지역사회에서 발병한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병원 내에서도 유행을 촉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해서 여러 병원들의 선별진료소를 설치해서 병원 안에 환자가 들어오지 않도록 노력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임상적 특징 중에서 가장 이제 우리들이 이제 고민하고 있고 가장 궁금한 부분이 뭐냐면 전염력과 관련되어 있는 지수입니다. 저희가 그걸 기초 재생산 지수라고 표현을 하고 거기에 R0 값을 보통 이제 사용을 하는데 R0 값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한 사람의 감염자가 감염 가능을 한 기간 동안에 직접 감염시키는 평균 인원수를 따집니까?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킬 거냐의 부분인데 사스는 현재까지 한 4.0, 한 4명 정도 감염시키더라. 메르스는 0.4에서 0.9명, 특히 지역사회에서의 감염에서는 거의 환자 전파를 많이 못하고요. 다만 병원 같은 경우에서는 한 4명에서
6명까지도 감염시키더라. 그래서 메르스는 주로 병원 감염 형태로 이제 발병을 하고 있고, 코비드-19 또는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뭐 1.4에서 2.5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최근 결과는 뭐 3.3에서 한 4점 정도 되지 않나. 그래서 사스랑 거의 유사한 수준 정도의 전파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역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파력 범위에서 가장 높은 전파력을 가지고 있는데 한 15명에서 20명 감염시킬 수 있다고 그러고, 신종플루가 1.4에서 1.6이긴 한데 이거는 이제 최종적인 결과라서,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백신도 있고 치료제도 있었기 때문에 원래의 전파력보다는 약간 떨어지게 이제 나오는 측면들이 있어서, 전파의 수준을 보게 되면 신종플루가 백신이나 아니면 치료제가 없었을 때에 확산되는 수준과 유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임상적 특징과 관련돼서 치명률, 그러니까 사망률과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그래프 보시면 중국 전체가 사망률이 한 3.6% 정도 되는데, 우한과 후베이는 중국 전체보다 높은 4.1%고요. 우한과 후베이 외에는 0.9입니다. 즉, 우한과 후베이 같은 경우는 환자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중증 환자들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여러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나 만성질환자들의 감염들도 많기 때문에 사망자들이 늘어나고, 또 의료 자원 자체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 일시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사망률이 초기에 많이 높은 거로 나타나고요. 추후에 좀 회복은 됐습니다. 근데 우한과 후베이 외에 같은 경우는 환자 발생이 적당한 수준 정도, 그러니까 의료 체계가 감당한 수준이다 보니까 사망률이 낮게 되고요. 우리나라 2월 29일까지 우리나라의 사망률이 한 0.5% 정도여서 어쨌든 중국이나 우한 후베이보다도 약간 낮은 상태를 보이지만, 이거는 지금 현재 계속 유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망률의 범위는 계속해서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비교를 하기 위해서 밑에 이제 다른 질환을 말씀드렸는데, 사스가 뭐 한 9에서 10% 정도, 메르스가 전 세계는 한 38% 정도, 우리나라는 한 21% 정도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자료를 통해서 연령별 사망률들을 보여드리면, 일단은 80대 이상 같은 경우나 70대, 그다음 60대까지 사망률이 상당히 높고, 특히 80세 이상의 사망률이 한 14.8% 이상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령에서 많은 사망률이 보인다는 부분들이 이미 나와 있고요. 또 남녀 사망에서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남자에서 조금 더 많이 사망하는 부분들인데, 뭐 호학자들은 남자들이 전반적으로 흡연율이라든지 이런 게 높아서 전반적인 호흡기 감염에 취약한 게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저질에 대한 사망률을 보게 되면 심장병 있는 분들 또는 당뇨, 그다음에 만성 폐질환, 뭐 고혈압, 암 있는 분들이 전반적으로 사망률이 높게 돼 있어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연령과 무관하게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가장 이제 사망률이 높고, 그러니까 두 개를 종합한다면 연령이 높으면서 기저질환까지 있는 분들이 사망률이 상당히 높을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예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되면 누구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고령 환자도 생길 수 있고 그 중에 만성질환자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사망률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어서, 일단 지역사회 감염 유행인 상황에서는 고령자 또한 그리고 만성질환자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장치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사례입니다. 임상적 특성과 관련돼서는 이제 초기에 41명 환자 대상의 논문들이 발표됐을 때 이제 우한의 상황들을 알 수 있었던 상황인데, 주로 발열, 기침, 뭐 피로감, 호흡곤란이 주된 증상이었다. 이제 초반에는 주로 시장에서 주로 발생하니까 한 연령대가 제일 젊은 분들이 많았고, 특히 이 상황에서는 이게 사실 중국에서 처음 환자들에 대한 자료인데, 이미 이 입원 환자 중에서 한 반 조금 안 되는 숫자는 우한 내 그 수산시장뿐만 아니라 수산시장 외에서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중국의 초기 발생에서 시장에서만 발생한 게 아니라 지역사회 감염이 이미 시작됐었는데, 그런 정보가 이제 다른 국가에 빨리 전파되지 않은 부분들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진행할 경우에 CT가 이런 식으로 아주 안 좋은 상태의 CT를 진행하고, 이렇게 급격히 나빠지는 분들이 주로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단다든지 사망하게 되는 이유가 됐고요. 이런 식으로 아주 가볍게 폐렴이 살짝 생기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금방 회복되는 그런 임상 양상들을 보였습니다. 더 많은 숫자 425명에 대한 부분들 보게 되면, 이게 조금 더 이제 후기의 환자들에 해당되는데 연령대가 좀 더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의료진들의 감염이 증가되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다수 입원하면서 의료진들이 감염이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의료인 내 감염들이 벌어지게 되면 병원 내 의료진의 숫자가 감소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한 내에서의
그런 그 코로나19 환자들에 대한 처치가 중간에 많이 힘들어지게 된 이유들, 의료인 감염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부분들 이제 교육 들으시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들은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그런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건강하게 잘 환자들을 진료하셔야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건강이 환자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꼭 신경 써서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날짜가 지나면 지나갈수록 병원 방문까지 시간도 좀 줄어들고 증상 발생부터 입원일까지 줄어드는 거는 그만큼이나 초기에 어떤 병인지 몰라서 병원에 늦게 왔다가 이제 병이 어떤 건지 이제 확인이 되면서 병원에 내원하기까지 시간들이 줄어드는 것들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궁금점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오늘 여기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백신은 아직 개발 중입니다. 한 10여 개의 연구소와 회사에서 어떤 여러 가지 플랫폼을 가지고 백신을 개발 중인데요. 일단은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와서 백신이 상용화되기까지는 뭐 동물 실험부터 시작해서 뭐 임상연구 1상, 2상, 3상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아무리 빨리 나와도 1년, 어느 정도 뭐 지체가 되면 1년 반 이상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지금 유행 상황을 백신으로 조절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추후에 이제 토착화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국소적으로 계속 유행하는 지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내년이나 후년쯤이나 백신이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치료와 관련돼 있어서는 일단 증상에 맞는 치료들이 우선적입니다. 뭐 열람의 해열제들이고 순참에 산소 이제 공급하고 또 호흡곤란 심해지면 인공호흡기 단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증상에 맞는 치료들이 우선이고, 또 약물 치료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 대한감염학회, 또 대한항공요법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뿐만 아니라 또한 중앙임상 TF라 그래서 환자를 주로 보시는 분들이 정리한 그런 치료 권고안이 있는데, 이런 약제들이 소개되는 약제들이 있는데 이런 약제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허가된 약들은 아니지만 다른 질환에 사용되는 약제 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일부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알려진 약들을 우선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칼레트라라고 알려진 약들 또는 이제 말라리아 치료제로 쓰고 있는 그 하이드록시클로로카인 이런 약들이 일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언급들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환자의 증상과 또 환자의 뭐 합병증 또는 중증 여부에 따라서 현재 의료진의 판단하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 기간은 한 7에서 10일 정도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약물의 용량과 관련된 부분 정리해서 보여드리고요. 이 부분들은 이제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그런 병원에서 필요한 자료여서 이제 참고로 넣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백신 개발 또는 진단, 백신 또는 치료제의 방법들은 여러 가지 약제가 지금 시도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연구가 진행 중인데, 이런 자료들에 따라서 앞으로 뭐 2, 3개월 내, 많게는 짧게는 2, 3개월 내, 길게는 한 1년 이내 여러 가지 약제들이 이제 사용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현재 에이즈 치료제로 연구가 되고 있었던, 에볼라 치료제로 연구가 되고 있었던 렘데시비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 임상을 하고 있고 이 효과가 이제 몇 달 내에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렘데시비어 같은 경우는 출시가 혹시 된다 그러면 이제 치료제로 쓸 수 있는데 출시할 수 있는 양들이 많지 않다 그래서 우리나라 내에서 얼마나 사용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대가 되는 약제가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인플루엔자 치료제로 사용했었던 약제인데 파비피라비어라 그래서 이 약제가 일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일본 안에서 연구가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신과 관련돼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후보 물질들이 개발이 되고 있어서 아마도 뭐 내년 정도 되면 백신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대응 단계에 관련돼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내에서 이제 1월 28일에 경계 단계가 됐는데, 경계 단계는 일단은 국내 원인 불명 제출한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되면 경계 단계를 됩니다. 당시에 이제 세 번째 환자, 네 번째 환자가 진단되면서 주변 이제 지역사회 감염의 위험성이 상당히 커지면서 이렇게 이제 진단이 이제 경계 단계로 올리게 됐고요. 경계 단계가 올라가면 일단 질병관리본부가 계속해서 방역의 중심이지만 보건복지부가 이제 중앙수습본부라 그래서 보건복지부를 지원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월 23일에 이제 대구 경북에 환자가 대규모 발생을 하기 시작하면서 심각 단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각 단계는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되는 상황들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재난본부가 설립이 되고, 그다음에 총리가 그 재난본부의 대표를 맡으면서 전반적으로 정부의 모든 부처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질병관리본부의 방역을 지원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대응의 단계는 초반에는 이제 유입 환자의 차단이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내 감염을 저지하는 단계가 되는데, 지역사회 내 감염이 본격 시작된 대구 경북 지역은 피해 최소화 전략으로 지금 넘어간 상태고, 대구 외의 지역은 계속해서 감염을 저지하는 지역사회 내 감염을 막는 형태의 방역이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현황은 이제 건양대학교 강상희 교수님께서 자료를 만드신 걸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20대 발병률이 높은데요. 그거는 신천지 교인이 20대에 가장 많은 교인들이 20대에 몰려져 있기 때문이고, 그 외 연령 분포들은 거의 이제 연령 분포들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1번째 환자가 발생되면서 대구 지역의 신천지 환자들이 분폭적으로 늘어나면서 현재 매우 많은 환자들이 계속 발병하는 양상들을 보고가 되고 있고, 많은 환자들이 발병하면서 사망자들도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우리나라 이제 중국 같은 경우 남성이 감염자가 아까 많았었는데, 우리나라는 여성이 좀 더 많은 이유는 그런 신천지 신도 중에 여성의 비율이 더 높은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국내 환자 사망자들을 보게 되면 16번째 사망자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제 만성질환들이 있거나, 뭐 신장이식을 받았거나, 뭐 간질환이 있거나, 이런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 대한 사망률이 높고, 거기에 또 연령이 높은 분들의 사망들이 높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누적수들 보게 되면 이미 대구 경북에서만 이제 3월 1일까지 3,260명, 그 다음에 신환자들이 계속해서 한 400에서 많을 땐 700명까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일단 대구 지역의 유행이 어느 정도 잦아져야 전국적인 유행이 어느 정도 줄어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이 강의를 실제 보시는 분들이 이 강의록을 볼 때쯤 되면 좀 대구 경북 지역이 많이 안정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이제 계속 숫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대구 경북 지역의 환자 수들은 이렇게 막 급격히 증가되는 패턴들은 아니어서, 다른 지역은 나름 이제 방역 체계를 잘 가동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의 사례를 보면 아시겠지만, 특정 병원이라든지 특정 어떤 이제 다중이용 시설, 특히 이제 교회 중심으로 발생을 했는데, 이런 대규모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 계신 분들도 그 지역사회에 유행하는 패턴들을 꼭 확인을 하시면서 이제 그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도시별 추세들 보여드리는 거, 대구 경북 지역 계속 보여드리고, 도시별 추세로 서울, 그 다음에 부산, 좀 환자가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지역도 보여드리고 있고, 대전도 최근에 좀 증가됐고, 충남이 아마도 그 대구 경북과 가깝다 보니까 여러 영향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남도 그 여러 이제 교회에서 발생하는 경우, 또한 요양병원에서 환자 발생하면서 숫자가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신종 감염병은 신종이기 때문에 이제 초기부터 이런 상황들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나온 정보들이 초반에 이제 제한적이었고, 국내 환자가 발생하면서 얻어진 정보들이 사실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방역의 단계들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은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특정 교회 또는 특정 병원에서 집단 발병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전체가 영향을 받는 상황들이 됐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대구 경북 지역의 안정화가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구 경북 지역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타 지역도 같이 안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바라고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그 우리나라 내 지역사회 감염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지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방역 당국과 여러 병원들에 계신 분들, 또한 시민들이 노력을 함을 통해서 더 많은 피해를 내지 않고 어느 정도 잠잠하게 이제 가라앉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응은 심각 단계의 상황들에 맞춰서, 특히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대구 경북 지역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환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입원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생활치료센터라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그런 이제 공무원 연수원 같은 곳들에서 의료진들이 파견돼서 환자분들을 이제 진료를 하고, 그 중에 중증 환자들은 빨리 이제 병원으로 이송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갖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증 환자들은 주로 국가지정격리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진료를 보통 하고 있고, 일반적인 환자 중증 이제 심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병원에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여러 병원에 나누어서 수용이 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중증 경증으로
그러니까 의료진의 그런 관찰 정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시설들에서 치료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자가 격리 형태로 좀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바들은 어떻든 우리나라가 지금의 방역의 노력들을 잘 해서 우리나라의 유행 상황을 그러니까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들이 잘 적용돼서 안정화를 이루는 게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또 앞으로 걱정해야 될 문제들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유행할 것인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도 유행 조짐이 보이는 상황인데 그런 국가들이 잘 통제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되고 더 문제는 이런 우리나라라든지 뭐 일본,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방역 시스템과 의료 시스템들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행 상황이 지나가면 잠잠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이런 이제 방역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저소득 국가들, 뭐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는 실제 유행 상황이 벌어진지조차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이제 이런 코로나19가 토착화되면서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그런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이렇게 다시 재유입되는 그런 산발적 유행들을 계속 만들 수 있는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타 국가에서의 그런 발생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안정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WHO 중심으로 그러한 그 저소득 국가의 방역 체계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작업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직 예상할 수는 없지만 함께하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이 노력을 해주시고 또한 국민들이 함께한다면 우리나라도 빠른 기간 내에 안정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